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올해로 지방자치 30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렸지만 재정과 정책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실질적인 지방 분권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오늘은 임택 광주 동구청장과 함께 지방자치 정책 실현과 관련한 현장의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들어서 또 바쁜 일정도 보내고 계시지만 어제는 좀 특별히 또 대구까지 가서 또 지방분권과 관련돼 있는 큰 행사에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어제 어떤 일정으로 대구까지 다녀오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어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전국의 이제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의 협의체인데요. 제가 이제 광주 대표를 맡고 있어서 어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어제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앞으로 이제 개헌 논의가 있게 될 경우에 우리 헌법에 지방 분권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해서 지금 지방자치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상 중앙정부의 재정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많은 것들이 지금 자율성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헌법 개정할 때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았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가 있었고, 이제 제가 어제 제안을 해서 논의를 좀 했던 것은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그 기초지자체들의 그 재정 문제 굉장히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부동산 교부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이제 부자 감세 정책을 하게 되면서 일례로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구 같은 경우 부동산 교부세로 356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180억 정도 받으니까 반토막이 났습니다. 사실상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교부세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지금 복지에 대한 수요라든지 행정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 또 신규 사업하기도 어렵고 주민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 그래서 어제 이제 제안을 했던 게 지금 우리 저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교부세법에 에서 이제 내국세 1%를 부동산 교부세로 추가적으로 더해줘서 이걸 이제 전국의 지자체로 나누게 되면 2022년 수준으로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의 이제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도 많은 논의들을 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 논의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를 했었습니다. 네. 자, 또 지난 연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 비상계엄 내란 사태 또 이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좀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혼란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의 인명 피해가 컸던 만큼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동구가 올해를 스마트 안전 건강 도시 조성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계획을 내놔서 좀 눈길이 갑니다. 예. 이 스마트 안전 건강 도시 어떤 점에 좀 착안해서 이 계획이 좀 나온 것이고 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실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우선 우리 그 스마트 기술을 안전이나 건강과 결합시키자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를 일례로 들면 지금 주민들에 대한 그 의료 건강 서비스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 복지 분야, 보건 분야, 의료 분야. 이제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민간에서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도
보건 쪽, 복지 쪽, 의료 쪽이 다 지금 분절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데이터도 통합해서 관리해서 주민들의 건강 관리, 예를 들면 만성 질환인 당뇨라든지 고혈압, 심장 질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추후에 우리 주민들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사전 예방부터 해가는 이런 이제 새로운 그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결합하는 건강 관리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발하고 현재 우리 구가 그동안에 AI 헬스케어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약 7천 명 정도의 시민들의 유전자 데이터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고도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안전의 문제도 그런 스마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제 지역 건축 안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례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오래된 구도심이다 보니까 오래된 건축물이 많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에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는, 그래서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유관의 안전진단에서부터 정밀 안전진단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그 저층 주거지,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오래된 주택들의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그런 저층 주거지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우리 순수 구비로 이렇게 해서 안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말에 나왔던 이야기들, 좀 우울했던 이야기들 좀 저희가 이제 앞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해나가는 이 기초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노력들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그리고 탄핵 정부까지 겹치면서 경제가 그야말로 어느 때보다 힘들다, 이런 호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동구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 지원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이 지원책들 어떤 점들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충장로 상권, 그리고 이제 대인시장, 남강주시장 등 전통시장, 도소매업이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가 5개 자치구와 시하고 함께 강주사랑 그 상품권도 원래 이제 7% 할인권이었는데 2월 말까지는 10%로 확대하는데 5개 자치구가 함께 하기로 했고요. 이제 저희가 4월에 이제 추경이 끝나면 카드 수수료에 대한 이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지난번 이제 그 임시 때 그 지역사람 화폐, 지역화폐에 대한 발행에 대한 조례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우리 동구민들이 동구 내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 할인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돌아가는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충장상권 같은 경우는 다행히 작년의 통계를 보면 1사분기보다 공실률이 약 6.6% 정도 줄어서 지금 24%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충장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도 충장로 1가부터 5가까지 부족한 점이 뭔가를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들기는 하는데 먹고 마시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 대해 우리가 이제 핵점포 사업으로 새로운 업종을 지금 끌어들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충장로 2, 3가 쪽에 홍콩 음식점들을 들여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섰고요. 충장로 4, 5가 쪽에도 식음료 이런 매장들을 들어서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과 한편으로는 아시아 문화 전당권 중심의 골목 여행,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이 체류형 야간 관광 사업을 실제로 이제 가동해 보는 25년부터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상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충장로 상권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충장로가 금남로 하면 뭐 동구뿐만이 아니라 광주의 아주 대표적인 중심가 번화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공동화된 지도 좀 오래됐고 여기에 대해서 회복을 하려고 하는 여러 노력들이 있었지만
큰 성과로 이렇게 나온 것은 예, 없었습니다. 이전에 했던 지원 사업들 이 상권 회복을 위한 노력들과 비교한다면 지금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충장 르네상스 사업이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그런 그 충장로 상권을 특색에 맞춰서 구분해서 예, 발전시킨다거나 하는 부분들 이전에 했던 그런 충장로 상권 회복을 위한 노력들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좀 더 다르다. 어떤 점 때문에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이제 그 충장로 상권이나 이런 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구에 찾아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가 인구 10만이 겨우 넘어서 한 10만 6천 정도인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관광 자원들을 활성화시켜서 동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룻밤 정도로도 묵고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 도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 문화전당권 그리고 무등산권, 지산존지권, 삼각축으로 해서 인프라를 지금 계속 그 투자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숙박업이라든지 음식 문제 그리고 인력의 문제 이거 지금 계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이제 무등산권에 278억을 투입하는 남북권 광역 종합관광 개발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5월 말이면 그 개관을 하게 될 지하상가에 AI를 결합한 어린이 미디어 플랫폼을 구성을 합니다. 여기는 유료화하는데 아이들의 교육 공간으로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가족 단위로 많이 찾아들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들게 할 수 있는 인프라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1가부터 5가까지 부족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래서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상권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옛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동구의 여러 가지 특징 방금 뭐 이제 인구 뭐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 한데 동구는 또 하나 1인 가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게 특징입니다. 광주는 물론이고 광주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국 평균을 상회할 정도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광주 동구인데요. 이런 특성에 맞춰서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할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복지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1인 가구에 맞는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동구의 1인 가구 정책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가 주민등록법상 1인 가구가 4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두 집 걸려 한 집이 1인 가구로 볼 수 있고요. 전국 평균이 35.5% 정도, 광주 평균이 36%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행복,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1인 가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1인 가구도 세대별로 틀리고 남녀별로 틀립니다. 세대별로 보면은 노인들에 대한 1인 가구가 있고 청년들에 대한 1인 가구가 있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1인 가구는 저희가 작년에 어느 자치구도 하지 않았던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1인 가구와 관련돼서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고독사 문제인데 이 고독사와 관련된 고위험 가구를 새롭게 저희가 한 또 500가구를 새로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해서 이게 이제 우리 혼자만이 할 수 없어서 뭐 5대 종단, 카톨릭, 기독교, 불교, 온불교를 해서 같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했던 게 거주, 그러니까 원룸촌에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집중해서 있는 게 우리 대인동 일대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특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뭐 소통이라든지 복지와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동네 분위기도 밝아졌고 이런 이제 그 개인적으로도 많은 사람들 간의 관계도 늘어나고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이제 청년들이나 여성들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1인 가구 관련 조례를 3년 전에 이미 만들어서 여성들의 경우는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한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과 관련된 요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금융과 관련된 관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소소한 문제까지도 저희가 접근을 해서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1인 가구 비율 말씀하시면서 중간에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동구의 이 인구 비율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바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뭐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뭐 청년층이나 뭐 여성 1인 가구도 많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노인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인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3.5%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광주 5개구 가운데 가장 높은 정도이고 광주 평균이 19.9%, 그러니까 약 3, 4% 이상 높은 상황이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동구에서는 관련된 정책 또 지원책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동구가 24% 정도니까 이제 초고령화 사회인데요. 그래도 이제 정체돼 있는 상황이고 광주 전체는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특별히 그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과 관련된 정책은 굉장히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 발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제3단계 고령 친화 도시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게 이제 베스트, 베리프리, 그래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에너지, 그러니까 활력 넘치는 어르신들의 활력을 넘치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S는 이제 시큐어, 안전의 문제, 그리고 토크,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걸 합니다. 100세 친구. 1인 가구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 간에 서로 관계를 맺어서 서로 소통하고 안전도 살피고, 그리고 이제 100년 동아리.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노후에 일자리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더 늘려드리는 것, 그리고 이제 돌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월수금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흔치 않은 일인데요. 무상급식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동구의 어르신들이 그래도 동구에서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노후가 편안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동구의 또 다른 특징, 뭐 이제 인구 문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화와 관광의 대표적인 지역, 광주의 문화, 광주의 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많은 지역들이 또 이 동구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동구의 미래 먹거리와도 연관이 됐는데요. 동구청에는 인문도시 정책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름의 부서인데 지난해 광주 출신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전국적으로 인문학 자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동구는 이 인문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문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 인문도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예,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상 수상하면서 광주가 책 읽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문도시의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책 읽는 동구 사업입니다. 우리 동구는 2018년부터 이제 인문도시를 지향을 하면서 매년 주민들에게 4천여 권의 책을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2만 권 정도의 책을 나눠주는데 이건 이제 책 읽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인문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거에 인문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다면 이제 올해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동구의 33곳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깝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작은 도서관인데, 이 작은 도서관에서 인문 문화 활동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저희가 지원해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도시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13개 우리 마을 기록을 다 지금 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도 소개를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 동구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다 통기타 교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또 6학년까지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인문적 그런 교양 이런 것들을 폭넓게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문도시이고, 그래서 우리 동구에는 그런 인문적 자원들이 또 많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광주 동구하면 인문도시 그 자체가 브랜드 가치로서의 또 도시 경쟁력을 높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이 인문도시라고 하는 컨셉이 참 독특하기도 하고 점점 이제 현대화와는 좀 맞지 않지만 반대로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고 사람들이 바라는 그 힐링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와도 맞닿아 있고, 이 문화 인문도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지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시설들,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인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뭐 강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실제로 그러면
이용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하던 아카데미가 있었고요. 별도로 제가 이제 구청장이 되면서 인문대학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거의 매주 하다 싶어 했는데 꾸준히 그 활용하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인문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 읽는 사업, 글 쓰는 사업,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청년층들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인문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구정 사업 중에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근데 인문도시 사업에 대해서 가장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사회가 물질적으로는 성장을 했지만 정신적 풍요로움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이 혼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걸 접근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갖고 있는 욕구에 대응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의 또 인문도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민선 7기 후반부터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업, 아까 뭐 설명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이 체류형 문화관광도시에 대한 것. 그러니까 광주 동구에 볼 게 많은데 와서 그것만 보고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체류하면서 이 도시를 온전히 숙박을 포함한 체류 기간을 늘려가면서 도시를 온전히 느끼고 또 관광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사업일 텐데요. 이 인프라 구축 문제, 이게 지금 가장 또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이제 구도심이다 보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많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인프라 구축이나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들 어떻게 좀 돼가고 있나요? 예. 가장 핵심이 이제 그걸 것 같습니다. 우선 와서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화전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전부터 쭉 해왔던 빛의 분수대라든지 음악 분수를 했던 것도 그런 거고, 빛의 읍성 사업을 했던 것도 그런 거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문화전당 밑에 지하 광장에 그 어린이 미디어아트 복합 문화시설을 올 5월에 개관을 합니다. 이런 것도 전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을 때 볼거리가 있게끔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저기 증심사 일대에 278억을 2027년까지 투입하는 체류형 야간 관광 사업으로 하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증심사 일대 약 3만 평 정도의 녹차밭, 춘설차밭을 복원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제 허백년 선생의 그 유적지인 관풍대, 문향정, 춘설차 방,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리모델링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 번째로 많이 찾는 산이 무등산인데 250만에서 300만이 오는데 60~70%가 우리 동구 쪽으로 옵니다. 근데 산만 오르고 가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3시간, 4시간 체류할 수 있고 또 문화전당 쪽으로 나와서 골목 여행도 하고 이걸 연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그 사업도 하는 것도 인프라의 사업이고요. 또 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숙박시설 문제, 또 뭔가 먹고 싶은 음식에 관한 문제, 이걸 올해부터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관광의 브랜드는 뭐냐면 광주가 갖고 있는 자원인데 예술여행 광주 동구랑입니다. 그래서 예술여행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7개 코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북두칠성 아니고 동구칠성. 그래서 인문의 별, 추억의 별, 무등의 별, 내 마음의 예술의 별, 이렇게 해서 7개 코스를 개발했고 이 코스에 대해서 올해부터 이제 스토리텔링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광주 동구가 새로운 이제 야간 관광의 그 어떤 중심지로서 만들 생각이고, 그래야만이 동구는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광주 동구는 광주 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적다라는 말씀 아까 이제 드렸습니다만, 전국의 226개 기초 지자체 중에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신기한 현상입니다. 예.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이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2년 차를 했는데 우리 구가 전국의 226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1등을 했고요. 243개 광역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2등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 가장 큰 성공의 요인은 저는 이제 2가지라고 보는데, 우리 구가 기부금을 모금을 할 때 그냥 도와주십시오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어디에 쓰겠다. 이걸 이제 지정기부라고 하는데, 저희가 2년째 연속했던 게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의 야구단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충장로에 있는 광주국장 있잖아요. 광주국장이 일제 때 조선인이 지은 우리나라에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단강국장으로서 90년이 다 됐습니다. 여기를 부활을 시키고 이걸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다음에 하나 올해부터 시작했던 게 유기견에 대한 보호 구조 시스템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유기견과 관련해서도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줬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 기부를 해준 사람들이 약 2만 4천 명 정도 되시는데 그중에 60%가 수도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업은 가치가 있구나. 내가 광주 동구는 고향은 아니지만 저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도와주겠다. 이런 분이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민간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홍보나 마케팅 그리고 우리 이제 지역 주민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올해도 역시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또 동구가 좋은 실적을 거두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또 동구에 여러 가지 이제 현안이 있겠습니다만 뭐 저희가 이제 오늘 청정님 모신 것도 이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큰 계기이고 또 30주년이 갖는 의미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동구에서도 뭐 조직 개편을 비롯해서 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이제 이 대목쯤에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들 또 이거 많은 변화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좀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 몇 가지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예, 올해 이제 민선 지방자치 30년인 해인데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들이 더 권한을 갖게 하는 실질적 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핵심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의 사업의 가장 큰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들에게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 간접적인 인프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 일환으로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어떤 인프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갖춰 나가는 데 중점을 둘 거고요. 그 인문도시 동구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여가는 그래서 동구의 경쟁력을 인구로서는 앞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동구가 갖고 있는 그런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우리 동구의 경쟁력을 키워가겠다는 것이 저희의 방향입니다. 네. 자, 오늘 뭐 많은 말씀 해주셨지만 끝으로 지역민분들, 동구민분들 또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동구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 광주 동구가 살아나는 게 광주 전체가 저는 살아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충장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골목 여행도 있고 앞으로 이제 또 5.18과 관련된 도청도 복원이 되고 하면 우리 광주의 큰 문화적 유산으로서 우리 동구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중심으로서 우리 동구에 대한 사랑 또 동구를 많이 찾아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동구가 광주의 새로운 다시 중심으로 부각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 나눴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태 광주 동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정치 동반 청산이 시대 정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고 지금은 민주당을 탈당해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의 말입니다. 어떤 뜻으로 한 말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여기도 초대석 이낙연 전 총리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낙연 총리 나와 있습니다. 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 총리라고 호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총리라고 그냥 호칭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옷이 색깔 맞춤도 그렇고 패션 센스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전병헌 전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 맡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예, 북한 대학원 대학에서 북한 공부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중국문화원에서 중국말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여기저기 강연 요청이 있으면 강연해드리고 요즘은 조금 인터뷰 요구가 있어서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네요, 요즘.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7월 새미래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대로 가면 올 가을이나 겨울에 혁명적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네. 이렇게 예견을 하셨는데 여기서 얘기했던 혁명적 사태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같은 거를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걸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작년 5월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기업인인 보수적인 어떤 어른이 계시는데 원로가 예. 대통령 주변에서 계엄 얘기가 나온다. 작년 5월부터. 예. 계엄 아니면 유수령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에이 하고 웃어버리고 말았어요. 네. 그런데 한 번 더 들으니까 좀 긴가민가하지만 찜찜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무슨 일 나는 건 아닌가 하는데 계속 정치는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가고 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그때 혁명적 사태라 그랬는데 계엄을 할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얼버무리는 표현으로 혁명적 사태 이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했던 게 7월 6일이었죠. 근데 정말로 계엄이 터졌어요. 네, 계엄 얘기는 들었지만 안 믿었기 때문에 네. 막상 계엄 선포가 발표되니까 멍해지더라고요. 황당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좀 이렇게 머릿속을 정리하는데 조금 몇 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계엄 잘못된 것이다 해제라 이런 성명을 발표했죠. 근데 금남로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5.18 상처와 트라우마를 예. 상징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예. 거기서 계엄 옹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이런 집회가 열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제 전남이 고향인 사람이니까요. 광주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금남로에서 계엄 그 탄핵 반대 집회를 한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다급했다는 얘기가 될 것이지요. 다급했을 것이다. 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광주에 가서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면 효과가 과연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광주에서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예. 개헌 토론회 기조연설을 상당히 길게 한 20분 넘게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점 강조해서 말씀하셨나요? 제일 강조했던 게 두 가지죠. 하나는 개헌을 통해서 이른바 87년 체제, 지금 체제를 청산하고 제7공화국으로 가자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같은 극단 정치를 이제 그만하고 좀 대화와 타협의 정치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 안 그러면 나라가 결단나게 생겼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정치는 험악해졌고 위기는 심각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위기 심각하다 강조하시면서 정치 내전, 권력 충돌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건 어떤 뜻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예, 그때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게 5가지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정부가 파탄했다. 두 번째는 거대 야당의 폭주가 있었다. 세 번째는 대통령도 국회도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데 이 두 기관이 충돌, 이제 그런 걸 권력 충돌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예전에 없던 사법부 불신까지 생겼잖아요. 법원 청사에 시위대가 난입을 했다. 헌재 소장 대행 집 앞에서 시위대가 데모를 한다.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분열에 있었지만 이번에 확실히 두동강이가 나서 분열이 심해져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 분열이 대선 이후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분열이 됐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우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8년 전에는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었던가요? 그쪽에는 탄핵 반대도 있었지만 그래도 받아들였어요. 바로. 그리고 바로 대선 준비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탄핵해야 된다는 게 압도적이었지만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6대4 또는 60대 35 정도까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 세력들이 잘하면 뒤집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점점 더 격렬해진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엄 해제나 탄핵 소추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이 좀 가령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탄핵한다든가 그때부터 좀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게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민주당이 또 해도 너무하니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에는 전혀 동의를 못 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번 그 계엄 선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
에서 나온 망상과 오판의 결과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민주당의 그 집요한 압박이 비정상적 심리 상태를 더 악화시켰을 가능성, 그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네. 그런다고 해서 계엄이다, 그건 아니죠.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동반 청산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거는 어떤 말씀일까요? 예, 그건 제가 발명한 말이 아니지요. 꽤 오래전부터 국민들의 상당수가 네. 그런 얘기를 해왔었고 언론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걸 요약해서 정리한 게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 혼란을 겪고 또 국민들이 극심하게 분열해 있는 네. 요인 중에 하나가 계엄 선포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네. 이걸 좀 청산하고 가는 것이 옳지 않냐. 그래야 청산이라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네. 이 혼란이 계속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계엄 선포와 사법 리스크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본인들이 또는 그 주변 세력들이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정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탄핵에 반대하다 보니까 계엄까지 두둔하는 그런 기류가 없지 않고요. 네. 또 민주당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좀 호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혼란이 종식되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정리라는 거는 어떤 뜻인가요? 그럼 여기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입장을 분명히. 네. 그럼 가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민주당에 달려 있죠. 국민들이 받아들일 정도가 돼야지요. 네. 근데 광주가 민주당 후보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그 길이 정권 교체를 확실히 하는 길이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길이 혼란을 막는 길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네. 그저께 다른 방송에서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 전남에서도 네. 이재명 대표의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 대답이 31%가 나왔더군요. 네. 그분들하고 비슷한 문제의식이죠. 이재명 대표가 되면은 혼란이 오는 거는 왜 혼란이 오는 건가요? 우선은 그 사법 리스크가 그대로 있는 채로 가게 되면 재판을 언제 받겠느냐, 재판 빨리 받아라, 이런 요구가 계속될 것은 틀림없지요. 네. 그런 상태로 가면 사회가 안정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 대선 복귀해 보면은 광주 전남에서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를 얻으면은 그쪽이 이겼는데 지금 여론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20-30%가 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이렇게 가면은? 어차피 대통령 선거는 네.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50대 49의 싸움인데요. 그런 리스크가 없는 게 훨씬 더 확실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네. 대통령이 여러 개의 재판을 미해결인 상태로 간다 하는 건 국가의 리스크이기도 하죠. 개인의 리스크를 뛰어넘어서. 국가 리스크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모셔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 당시에 정세균 총리하고 이낙연 대표 두 분만 반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맞는 말인가요? 네, 그때는 제가 총리였었죠. 네.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님은 그때 바깥에 계셨고요. 예. 그 당시에 네. 윤석열 검사가 위험한 사람이다는 얘기를 몇 군데서 들었어요. 뭐 어떤 면에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선은 패거리 짓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네. 칼끝을 문재인 정부한테 들이댈 수도 있다. 네, 그 얘기를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몇 분한테 그 얘기를 했죠. 이렇다는데 그랬는데 그때 이미 청와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기울었었어요. 근데 뭐 민주당이나 뭐 이낙연 대표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 그때 총리로서 뭘 했냐 그 윤석열 검사총장 임명하는 거 못 막은 거 그 당신 잘못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뭐 그거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있는데 네. 제가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될 거다라는 거 한 것은 한참 이미 청와대 기류가 넘어간 뒤였어요. 네, 뒤였고 이건
형식적인 얘기로 보면 검찰총장은 총리 제청 대상이 아닙니다. 네, 국무위원이 아니니까요. 네, 그러나 하여튼 그 당시에 네. 후속 인사로 그 검찰의 요직 중요한 자리가 7개가 있다 그러면 7개 모두 윤석열 사람으로 네.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반부패부장 한동훈 뭐 이런 등등으로 식으로 해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견제할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겨우 마지막에 한 사람 견제할 수 있는 사람 집어넣고 전부 윤석열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었죠. 그게 누군가요? 저 한동수 감찰부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아닌가요? 당시에. 예. 제왕적 대통령제도 폐해에 대해서 SNS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네. 계신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선은 책임 총리라는 게 지금 말로만 하는 건데요. 헌법에 네. 총리의 권한을 명시하면 네. 그러면 지금같이 애매한 상태로 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 책임 총리가 있을 수 있죠. 내정에 관해서 어떤 것은 총리가 관할한다. 관할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규정을 하면 좋겠지요. 사실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굉장히 통렬하게 지적을 했어요. 네. 그런데 8년 동안 우리가 개헌을 못했지요. 만약 그때 개헌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또 생겼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요. 개헌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은 지금 해서 지금이요? 새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과 함께 출범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만치가 않겠지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개헌안 마련해서 2028년 총선 때 같이 국민 투표하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차선책으로 그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고 발표를 했지요. 그러니까 차기 정부를 네. 개헌과 70 출범을 위한 과도 정부로 하자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어요. 근데 3년 임기 3년 한다고 하면은 다음에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받을 수 그러니까 있겠냐 하는 문제가 이제 그것은 있고. 후보가 정해지면 그 후보들이 정치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죠. 아. 그러면 되죠. 그럼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개헌이 만약에 말씀하신 개헌이 된다고 하면은 다음 대선 때도 그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이 또 나와야 된다. 근데 그것은 정치적인 합의를 하기 그것도 나름이겠죠. 합의로? 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여당 후보랑 1대1 대결해서 어떤 거는 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오차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도 있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그 지지도라는 게 네. 언제 어떻게 물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요.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출렁거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출렁거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네. 50대 49의 싸움이 될 거고 몇 번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할 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계기는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2심 판결, 그리고 국민의힘의 후보 결정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그 변수가 되겠죠. 네.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면은 다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대통령의 자격 같은 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냐라는 것과 대통령의 덕목이 뭐가 중요하냐는 건데 지금 앵커께서는 그 나중 것을 물어보셨는데요. 여기 이제 어떤 신문 1월 2일자 신문입니다. 아, 네. 덕목을 물었을 때 국민 통합이 제일 중요하다가 38%, 두 가지씩 골랐을 때 38이 네. 나왔습니다. 준법 정신 25%, 네. 도덕성 23%. 요즘 우리 그 정치판의 고민을 국민들도 느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 법치주의, 네. 도덕성 이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요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내외의 위기는 왔는데 국민들은 분열되어 있으니까 통합을 하고 가야 될 것 아니냐. 이게 1등으로 나온 것은 국민들의 고민이 저희들과 비슷하다 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통합,
준법 정신, 도덕성 이거에 부합하는 후보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고 이제 보세요? 국민들께서 네. 그런 그 걱정을 하고 계시면 걱정을 나중에 하고 투표에 계시다. 그게 반영이 되겠죠. 추상적인 질문 하나 더 던지면은 이번 대선 시대 정신은 뭐 어떤 건가요? 그래서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광주에서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청산이 시대 정신이다 그랬는데 네. 그거 위에 있는 시대 정신은 통합과 안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내외 위기가 많고 그런데도 국민은 분열돼 있고 정치는 지금 내전처럼 네. 싸우고 있는데 이걸 빨리 통합을 시키고 안정을 시켜야 위기도 극복하고 새로운 그 대비도 할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는 이제 편가르고 싸우고 하는 것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시대의 요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청산과 윤석열, 이재명 청산과는 다른 건가요? 같은 결인가요? 결국은 갖게 되겠죠. 두 분이 다 정치인이니까. 그러나 네. 한 개인을 미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의 예정된 비극을 피하고 제7공화국으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나오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를 하는 건 아니신 건가요? 그러면? 이제 출마할 거냐 말 거냐 문제까지 포함해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네. 그러나 한 주먹의 힘이라도 있다면 국가를 위해서 쓰고 떠나겠다 그런 얘기이죠. 어떤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헌인가 그걸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주먹의 힘이라도 있으면 국가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나오시게 되면은 가령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 왜 나와서 우리 피곤하게 하냐 이런 반응이 당장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하겠죠. 그리고 제가 무슨 자리에 대한 욕심은 이미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저 나름대로 이것이 국가를 위해서 좋은 길이다 하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선택의 폭이 대단히 넓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안 나오신다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는 거 보면은 가능성은 열어두시는 거네요. 어쨌든. 아니, 당연히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강조하시고 싶은 네네.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제가 인사를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간간히 고향에 다니는데요. 제가 조용히 다니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조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청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